일단은 뭐 성립 시기에 따른 유형이 이제 출제로 왔었어요. 출제에서는 지금 얘기하신 분류 기준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서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도 숙제에서 내용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 그 3번에 그 예산 불성립 시, 그러니까 회계인도 계실 전까지 예산이 성립 안 됐다 등장하는 예산을 임시 예산의 형태 그러는데, 잠정 가예산, 준예산 세 가지가 있고 현재 한국은 준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특히 1번하고 2번하고 3번 그 세 가지 형태 정도는 숙제에서 내용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이제 성립 시기에 따라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본 예산, 그다음에 수정 예산, 추가 경정 예산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유의할 게 여러분들, 본 예산 자체는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확립된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정 예산은 심의 기간 중에 바뀐 거고, 추경 예산은 확립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경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비었을 겁니다. 그러면 순서를 잘 생각해봐. 본 예산 다음에 수정 예산이야, 수정 예산 다음에 본 예산이야? 아니죠. 본 예산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제출되고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거고, 수정 예산은 심의 기간 중에 바뀐 거니까 뭐가 문제야? 수정 예산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거 혼동을 한다고. 어? 내가 뭐 국회에 최초로 제출된 예산, 이게 본 예산이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심의 의결을 거쳐 확립된 예산이 본 예산입니다. 그 혼동을 많이 합니다. 자, 추가 경정 예산은 편성 근거가 그 세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조건 암기사항이야. 경기법전, 이렇게 보세요. 경기법전.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첫 번째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법전. 경기법, 법령에 따라 국가 지급해야 할 지출 발생, 저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해서 세 가지 형태. 제가 이제 앞글자만 얘기했지만 무조건 암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 여러분들,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가운데 추경 예산을 보다 많이 편성하는 것은 중앙정부일까 지방정부일까? 그렇죠. 지방정부에서 빈도가 높다. 그 형태도 가지고 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 보자, 여러분들. 자, 임시예산의 형태가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자, 가예산은 우리나라 제1공 때 채택을 했습니다. 이거 사용기간 이거 한정돼 있어요. 1개월 최초.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되겠고, 잠정예산은 사용기간 무제한 국회의 의결은 받아야 합니다. 제가 잠수하여 0일 만에 가서 미역해다 이렇게 그랬죠? 잠수하여 잠정예산 0일 만에 가서 미역해다. 영국, 일본, 미국, 캐나다. 자, 준예산을 얘기할 때는 사용기간 무제한이고 국회 사전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61년도부터 한국서 채택을 하고 있는데, 하나 이렇게 이 준예산 자체는 그 밑에 박스 봐봐.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예산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대신 이제 지방정부 2003년도 전라도 부안군 예산하고 구렵도 여러분들 아마 그 당시에 핵 폐기물 원자 쓰레기 처리를 여기다 한다 해가지고 문제였을 때 한번 선택한 적이 있었고, 2012년도에 성남시에서 준 예산을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용한 적은 없다는 것 좀 가져가시고, 또한 준 예산은 여러분들 사용 기간도 무제한이고 국회 사전 의결의 원칙이 예외가 되기 때문에 아예 헌법에서는 준 예산의 사용 대상을 세 가지 형태로 한정하고 있어요. 거기 바로 위에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1번 나온 거 헌법이라 법률에 설치된 시설기관의 유지비 운영비, 두 번째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인건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불성립했다고 해서 공무원들 지급 안 할 수는 없잖아. 일단 이제 임시예산, 준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 그 표현이에요. 알았습니까? 사무처 경비로 갖고. 그다음 세 번째 건 뭐예요, 여러분? 이바로 계속비라 그래요.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 5년짜리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속 5년에 걸쳐서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지금 예산 불성립과는 관계없이 계속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 안에서 준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도 정리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자, 뭐 경직성 경비는 논점 없고, 자, 우측에 통합예산 나온 거 보자. 자, 통합예산은 한 국가의 재정 규모를 파악하는데 가장 용이한 예산을 제가 통합예산이라고 했는데, 자, 칠판을 잠깐 보자. 이거 제가 지난번에 정부 예산에 관한 형태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16년도 정부 예산 자체를 397조로 발표했다. 그 밑에 397조의 형태는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를 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의 정부 예산은 일반 회계 플러스 뭘 얘기한다? 특별 회계. 이것도 출제해 놨어서. 이것도. 자, 그다음에 이제 기금을 포함한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 국가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재정.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국가재정이야. 여기다가 지방재정을 포함시킨 것을 이걸 통합재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통합재정이다 통합예산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건 이제 200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재정 분야가 통합예산에선 포함이 안 됐었어요. 게다가 이걸 2004년도 7월 달인가 그럴 거예요. 7월 달에 지방재정도 이제 통합재정에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재정을 발표할 때는 지방재정도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는 걸 숙지해서 가져가야 돼요.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요 통합재정에서 빠지는 게 있어요. 이거 빠지는 게 거기 세 가지 형태가 좀 나오고 있을 게야. 선생님 거기 뭐 차관 도입분 잉여금 위험합니까? 그거 요즘 아시고 옆에 법인형 공기업회계 외환평형기금 금융성기금 이 세 가지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통합예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법인형 공기업회계 공기업 가운데 법인격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한 법인형 공기업회계 외환평형기금 금융성기금을 다 합해가지고 공공재정이라는 게 워낙은 다 포함시켜서 뭐라 한다? 공공재정. 가장 공공재정이 가장 큰 개념인데 공공재정은 출제는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텐데 하여간에 빠지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공재정이라는 말을 말씀드린 건데 빠지는 거 세 가지 형태는 꼭 머릿속에 좀 암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이건 통합예산 전체의 규모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재정 규모를 가장 적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통합재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통합재정 자체에 관한 여러분들 구조가 나와요. 구조는 경제적 분리에 따라 구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경제적 분리에 근거한 구조가 쭉 나와.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자. 요즘 수입이 나왔고, 저기 지출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경제 성질별 분리를 얘기할 때는 예산을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의 형태에 따라 분리를 해야 해. 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경상계정과 경상수지가 바로 경상계정이야. 자본수지가 자본계정이야.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 바로 경제적 분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순융자하고 보전수지까지 포함시켜서 여러분들 한국은 경제적 분리의 형태의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틀은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로 구성된 게 원하는 경제적 분류인데 한국은 밑에 두 가지를 더 포함시켜서 경제적 분류를 보다 크게 좀 파악하고 있어요.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기 이제 보자. 경상수지. 여기 보세요. 자본수지. 순융자 이렇게 나올게요. 그리고 보전재원이 나오고 있는데 경상은 일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뭐 수입이 100이야. 그럼 일상적인 지출은 100이야 그냥 이렇게. 알았습니까? 이건 항상 건전재정으로 편성이 돼. 수지 균형이야. 선생님 80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80으로 해도. 여러분 이야기식 제가 이제 100을 얘기한 거고 자본 수지는 고등거 이상 쓰기 위한 지출을 자본 투자 지출로 이 계산했어요. 했죠. 그래서 고등건 100인데 한 여기 지출이 100이면 딱 좋은데 50을 더 쓰는 게야. 50은 자본 투자를 위한 지출이야. 지금 자본 투자를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입니다. 우리 미래는 좀 끄자.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 그러니까 도로 만들고 항만 부도 서해 간부 만들면은 이게 국가 자본으로서 형성이 되는 게 안 되는 게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자본 지출이 50이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 자본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 수입은 고등 이상 쓰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여러분들. 건물도 팔고 땅도 팔아야 할 거 아니야. 아버지가 300만 원 벌어와서 300만 원만 쓰면 되는데 엄마가 350만 원, 50만 원을 더 써서 50만 원을 더 쓰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경우에 따라서 집에 있는 여러분, 이상하자. 그 뭐야. 냉장고도 팔고 에어컨도 팔아야지. 그렇죠? 근데 냉장고, 에어컨 파는 것은 한정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껏해야 한 10밖에 안 될 게야.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융자 지출로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융자 지출은 국민들한테 돈을 융자해 주는 게야. 돈을 꿔 주는 게야.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50이라고 가지고 보자. 이쪽은 융자 회수란 말 나와 안 나와? 융자 회수는 이제 국민 돈을 갚은 거야. 그걸 20을 갚았어. 그럼 여기 몽땅 더하면 110에서 130 나오죠. 여기는
50, 50, 50, 200 나왔나? 나오죠. 지출은 200이고 수입은 130이야. 얼마가 부족해? 70. 70은 공채를 발행해서 보전합니다. 이게 보전 수입이야. 알았습니까? 요렇게 여러분들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다? 통합재정이다, 통합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지금 제가 좀 칠판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그림은. 요거 그림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이제 중요한 얘기합니다. 내가 융자 지출은 돈을 꽂은 거라고 계산했어요. 했죠?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돈을 꽂은 것은 채권이야, 채무야? 쉽게. 돈을 꽂아서 그럼 국가는 뭘 갖는 거야? 채권을 갖는 거지 뭐야. 쉬운 내용이지. 이건 초등학교 3학년도 하는 거야. 3학년 넘어야 돼. 한 4학년까지. 채권을 갖는 거 아니야. 근데 채권은 엄밀한 의미로 정부의 수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입에 들어가는 거지. 발생주의로 만약에 작성할 경우에는 융자 지출은 채권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수입을 안 놓고 이쪽으로 놓았다는 것은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취한다 안 취한다? 안 취한다. 알았어요? 채권을 수입으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현금주의 방식으로 작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예산은 현금주의로 작성된다 그런 말을 씁니다. 자, 제가 통합예산은 현금주의로 작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하나 좀 적어놓으시고. 자, 제가 통합예산은 현금주의로 작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거 봤으면은 이제 내려가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조세지출 예산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하겠는데, 자, 제가 이제 조세지출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세액공제라 그랬어요. 세액공제 비과세 특혜적 세율을 부담한다, 아니면 세액 부담 완화한다, 뭐 과세 이완한다 해가지고 한마디로 세액 감면이에요. 세액 감면, 조세 감면.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제가 조세 감면 얘기했는데, 우리가 정부 지출을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 이제 예산 지출이 있고, 또 하나 조세 지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쪽에 조세 지출은 형식은 조세야. 자, 법인세 10조 감면, 법인세 10조 감면, 형식은 법인세 조세죠. 근데 10조 감면했다 그러면 감면한 만큼 실질적으로 쓴 거랑 같은 거 같아. 같은 거예요. 워낙 들어올 게 안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기업을 쓴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은 지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은 지출. 그래서 요쪽에 예산 지출을 일명 우리는 직접 지출 이렇게 얘기하고, 이름을 그래서 간접 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민간 기업을 위해서 보조금 10조 해줬어. 민간 기업을 위해서 법인세 10조 감면했어. 그러면 민간 기업을 해서 법인세 10조 감면했다는 것은 실제로 민간 기업한테 10조 보조한 효과를 가져와 안 가져와? 가져오지. 그래서 이름을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숨겨진 보조금. 자, 근데 그럼 이 숨겨진 보조금 조세 지출은 특정 기업을 이롭게 한다고 하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죠. 특혜를 주는 거 아니야.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뭐 법인세 감면 조치 해줬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안 주는 게야? 주는 거지. 그럼 자동차 회사는 이런 게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으니까 정부를 대상으로 이씨 가문들 다 갖다 바쳐 안 바쳐? 이씨 가문들, 이황, 이희, 또 여러분들 이도, 세종대왕 다 갖다 같이 바쳐 안 바쳐? 몽땅 갖다 바치잖아요. 부패하게 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게 고객 정치. 우리 고객 정치 배웠어? 안 배웠어? 기업이 정부가 고객이야. 정부한테 가서 돈 갖다 바치는 거. 이게 발생하고 행정 부패가 만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세 공평성 자체 확보도 어렵게 하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1959년도 독일에서 최초로 조세 지출 예산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의 사전 의견을 받고 조세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한국도 2011년도 예산부터 조세 지출 예산서 자체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의 사전 허락을 받고 세액 감면하도록 바꿔놨어요. 근데 지방정부는 먼저 이루어져. 지방정부는 2010년도에 조세 지출 보고서라는 걸 작성해가지고 지방정부는 국가보다 1년 전부터 시행을 좀 해왔습니다. 내가 지방정부도 이거 해왔다 안 해왔다? 해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깨어난 거 보자. 조세 지출 예산이란 정책적인 세금 감면 조치인 조세 지출을 위한 세수 감수액을 종합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
자, 59년 독일서 최초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조세 지출이란 현실의 총소득에 외우지 마세요. 그냥 쭉 보세요. 특혜적 비과세, 특별면제, 특별공제를 허용하거나 특별한 세액공제, 특혜세율, 세부담의 완화 등 각종 세대 혜택을 통한 정부의 세수 손실, 실질적으로 정부 지출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 됐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즉 통상적인 예산의 모든 지출이 직접 지출이라 하면은 그 끝에 조세 지출은 밑줄 간접 지출, 이를 제가 숨겨진 보수금이라고 계산했어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쌍가루 2번에 조세 지출의 유형의 바로 위에 고객 정치논리란 말 나와 안 나와? 나왔고, 다시 그 위에 밑에 네 번째 줄 중간에 이를 2011년도부터 한국 적용했다 아까 계산했어요. 저거다 밑에 쳐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쌍가루 2번은 이렇게 했고, 자, 바로 이제 우측에 장단점 보세요. 장단점. 일단은 재정민주주의 실현 이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자, 거기 들어보자. 제가 재정민주주의는 고전적 의미하고 현대적 의미 나눠서 얘기했어요. 고전적 의미는 의회 재정주권주의, 현대는 납세자 재정주권주의라고 그랬지. 그러면 국민의 대표기 하는 의회가 정부의 조세 지출 자체를 사전에 통제한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에 대해서 의회가 통제권을 행사한 게 안 한 게야. 그럼 의회 재정주권주의의 구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재정민주주의 구현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만성화된 조세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없어? 이게죠. 그냥 여러분 조세 감면 자체가 너무 만연돼 있다. 이건 문제가 많아 안 많아? 많은 거 아닙니까? 혈세도 낭비하는 거고 국가 여러분들 재정 정책에도 구멍 뚫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잖아. 그래서 이를 통해 이번에 재정 정책의 구멍을 막아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책의 효율적 수립에 도움을 주고, 아까 여러분들 쓸데없는 조세 지출을 여러분들 폐지함으로써 그 4번에 조세 제도 및 행정 개선에 기여하겠고, 그 다음에 6번에 세수 인상을 위한 자료 확보 및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조세 지출을 축소할 수 있고, 5번 나온 거 봐. 여기 보자. 그동안 우리가 재정 규모는 이거를 파악하지 않으면 이것만을 정부 재정 규모로 파악을 한 게 안 한 거야.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재정 규모 전모를 보여줘 안 보여줘? 보여주죠. 그 형태가 어디에 나왔어요? 하여간에 5번에 나왔네. 그죠? 7번에 재정 부담의 형평성, 공평성 확보에 기여하겠죠. 자, 단점을 얘기할 때는 자, 거기 들어보세요. 조세 지출 예산은 그러면 행정부의 재량을 강화시킨 게야, 재량을 어떻게 억제한 게야? 억제했으니까 당연히 경직할 가져오지. 자, 여러분들 이 조세 지출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보조금 형식을 띄어 안 띄어? 띄는 거예요. 숨겨진 보조금.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예산서에 명기하면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거든. 그럼 다른 국가에서 왜 당신네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조세 감면해줘서 우리도 해줘. 이런 식으로 국제적 무역 마찰이 등장할 위험성이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뭐 그 정도 정리됐으면 됐고, 그 다음 페이지에 402페이지에 자, 문제를 좀 풀어보자. 자, 문제 1번을 좀 봅시다. 예산을 성립 시기에 따라 분리한 것을 올바른 걸 이렇게 해놨어요. 자, 아까 정답 몇 번이나 했어요? 2번 본예산, 수정예산, 여러분들 추가경정예산 몇 번? 정답 2번이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측에 3번 나온 거 보자. 다음 가로 안에. 최근 미국의 의회 연방 예산 처리 지원으로 예산 편성 집행에 큰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줄 중간에 우리나라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가 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 의결되지 못했다. 이거 아까 임시예산 한국 뭐야? 준예산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60일 전이야, 120일 전이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되겠고, 총액 배분 자율 예산 편성제. 자, 여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이 총액 배분 자율 예산 편성제는 저 지난번에 얘기를 했나? 얘기했나?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자. 예산 우리나라 편성할 때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세요. 제일 먼저 이제 각 중앙관세장이 5년짜리 중기사업계획서를 1월 말까지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해. 기재부 장관은 3월 말까지 소위 잘 들어라 예산 편성 지침서를 통보하는데, 예산 편성 지침은 내년도 예산 편성 이렇게 하시오 하는 방법을 적어놓은 거야. 근데 거기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각 부처 예산 편성의 한도액을 명시해줘요. 예산 편성의 한도액.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국방부 예산 자체 자 200조
범위를 넘으면 안 돼. 요 200조 한도 내에서 편성하시오. 농림부 예산은 100조 범위 한도 내에서 편성하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한도가 설정되면 그 안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그래서 총액은 위에서 배분해서 했어요. 중앙예산기관이. 그리고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했어요. 했죠. 자, 그 다음 들어보자. 편성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재부 장관한테 올려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 보자. 기재부 장관한테 허락을 다시 받는다는 것은 위하고 아래에 각 부처의 예산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게 안 한 게야. 공유한 거지.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 이번에 총액 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 부처 사이에 정보를 공유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정부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는 목적. 그래서 2번 맞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다음 3번에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하기 위한 제도. 뒤에서 배울 텐데 거기 끝에 배정과 재배정은 재정 통제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그 때문에 틀렸고. 그 4번에 예산 불성립. 우리나라는 가예산이야 준예산이야? 준예산.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넘겨보자 여러분들. 자, 문제 5번. 자, 우리나라 조세지출과 관련된 기술로 틀린 걸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 조세지출은 특정 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보조금. 이번에 기재부는 주요 조세 특례에 대한 평가할 수 있다. 3번 지방자치단체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자, 이 문제가 언제 문제야? 15년도 문제 아니야. 아까 지방정부 2010년도에 미리 도입됐다고 이 계산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5번의 정답 몇 번? 3번이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봤으면은 43위 정부 회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2009년도에 국가회계법 자체가 전면적으로 저렇게 탄생합니다. 탄생을 했고, 물론 지방정부는 2007년도에 여러분들 지방정부와 관련된 회계에 관한 기본법 자체가 저렇게 지정이 돼. 그래서 그때부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이제 정부 회계가 발복 방식을 사용합니다. 발생주의하고 복식부기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워낙 기업에 쓰고 있는 논리인데 이전까지 지금 얘기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는 행정학 이론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2009년도에 국가회계 도입됨에 따라 행정학 이론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문제가 등장을 해왔겠지. 그래서 그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부기란 말은 다 알 거예요. 장부기입의 약칭이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고, 그리고 단식부기는 여러분들 한 번만 기록하는 게 단식부기인데 이 단식부기는 적어보자. 소규모 비영리단체. 소규모 비영리단체 가계부. 가계부를 쓸 때도 지금 얘기한 식으로 한 번의 기록. 여러분들 가계부 쓸 때 한 번만 기록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슈퍼 가서 담배 5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였구나. 2,500원짜리 담배 하나 샀다. 이런 식으로 한 번만 기록하잖아. 이게 단식부기야. 근데 복식부기는 그게 아니야. 자, 여기 대차 평균이란 말이 나오죠. 이에 따라 차변과 대변의 이중 기록하는 방식을 어떤 사건 자체가 발생했다 2번 기록하는 방식이 바로 복식부기예요. 자, 칠판을 좀 보자. 자, 여기 좀 보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를 T자형 대차 대조표라고도 합니다. 이걸 왼쪽에 있다 차변, 마주보고 있다 이쪽을 대변이라고 그러고, 자, 정부의 자산을 얘기할 때는 순자산, 요 순자산을 자본이라 그럽니다. 민간 기업은. 근데 정부에서는 자본이라는 말을 안 써. 그냥 순자산이라는 말을 쓰지. 부채로 구성된 게 정부의 자산인데, 차변에는 이게 좌변이 왼좌냐, 왼쪽 자, 왼쪽 차. 그러니까 이쪽에 증가분을 기록해. 자산의 증가를 기록합니다. 이쪽은 자본의 증가, 부채의 증가를 우변 거를 그대로 대변에 기록하면 되는 거야. 물론 이름도 이쪽에 여러분들 대변의 기록이 가능하거든. 그럼 이것을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플러스가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로. 그래서 이쪽 자산의 감소를 기록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차변으로 넘길 수가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럼 어떻게? 자본의 감소, 부채의 감소를 기록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차변에 기록하자 약속을 한 거고,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에 기록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 그럼 어떤 사건 자체가 발생에 따라 이쪽과 이쪽이 동시 기록이 이루어져. 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500억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차변에 500원짜리 자산 증가 해산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건물 500원짜리 여러분들 자산 증가한 거 하는 게 자산 증가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현금에서는 여러분들 예금에서는 500억이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통장에서 빠져나갔지. 그래서 저쪽에 예금 500억 자산 감소가 이루어지죠. 그럼 지금 얘기한 거 어떤 사건 자체가 발생했다 그러면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이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여기를 몽땅 더한 값하고 여기를 몽땅 더한 값이 같아야 되겠죠. 같지 않을 경우는 기록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오류의 자동 검증 기능 갖고 있는 게 바로 복식북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인건비 여기 보자. 인건비 300만 원 지급했다. 그럼 이쪽에 비용 발생 해산했어요. 했죠. 300만 원 기록. 인건비 300만 원 지급함에 따라서 예금에선 300만 원 빠져나갔지. 자산의 감소. 동시에 이쪽 기록돼야 한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했지? 그러니까 요거는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이 이루어지는 것들. 하여간 이게 이제 복식북이에요. 복식북인데 복식북이는 시험지에 나왔을 때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는 것을 묻는 게 시험지에 나왔어서 자 여러분들 자 차입금은 뭐에 들어가죠? 차입금? 차입금 부채지. 그럼 차입금의 감소 그럼 어디에 기록이 돼? 차변. 그래서 아무튼 차변에 기록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의 문제가 또 등장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뻔한 문제니까 그렇게 숙제해서 내용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나온 게 발생주의 현금주의. 자 이것은 수익과 지출을 어느 시점에서 인식하냐. 오로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갖고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은 현금주의고 발생주의는 단순하게 현금의 입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채권, 채무 심지어는 감가상각비도 비용으로 처리해서 기록되는 것이 바로 발생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생주의를 실질주의라고 합니다. 왜? 채권, 채무, 모든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의 수익과 지출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없어? 있지. 이걸 채권, 채무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생주의의 뭐 특징을 보면 일단은 정부의 진정한 자산가치 증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네. 제공하잖아요 여러분들. 또 채권과 채무가 얼마인지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야 하네. 이 투명성을 제고해 줌으로써 책임성 제고도 기여하겠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도움을 주겠죠. 채권과 채무는 미래에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럼 미래까지 생각을 해야 하네. 하겠죠. 그 미래지향적인 재정관리 기반 조성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진정한 공공부문의 채권, 채무 다 하니까 생산성 제고에 대한 정보 제공해주고 진정한 정부의 재정개혁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뭘까? 발생주의지. 현금주의는 여기 보자. 채무 그런 거 부채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 현금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진정한 정부의 재정 성과를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정부가 달러를 보유한 것이 자 예를 들어서 5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야 우리나라 돈 엄청 많네. 근데 부채는 여러분들 7천억 달러야. 근데 부채를 인식을 하는 것은 채권 채무주의 발생주의지만 현금주의는 부채를 인식을 해 못해. 못하니까 진정한 정부의 재정 성과를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뭐다? 현금주의예요. 그러니까 발생주의는 진정한 성과 중심의 정부 개혁에 도움을 준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현금주의 나온 거 보자. 현금주의는 1번 나온 거 봐. 현금의 입출만을 기록하니까 회계 관리가 단순해? 단순하지 않아? 단순하죠. 현금의 유동사항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야. 현금주의죠. 두 가지만 정리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기 보자. 한 점 보자. 내가 좀 전에 여러분들 복식북이는 부채라든가 순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복식북이 아니야. 그 발생주의하고 여러분 현금주의 가운데 부채라든가 순자산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발생주의야 아니면 현금주의야? 발생주의지. 그래서 발생주의하고 이 복식북이는 아주 궁합이 잘 맞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복 방식을 대부분 발생주의는 복식북이 방식을 보통 선택을 해. 단식북이하고 현금주의는 또 잘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금주의를 선택하는 나라는 단식 북이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해. 자, 근데 여기 보자. 현금주의면서 복식북이 방식을 취하는 데가 있어요. 금융기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쓸 때 요 현금주의하고 복식북이 방식을 활용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단식북이면서 발생주의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알았어요? 다시 보자. 단식북이면서 발생주의는 존재한다란다?
안 한다. 발생 시에는 부채가 인식돼야 되는데 단식은 부채를 인식을 못해. 그래서 요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워낙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래서 얘기해 주는데 여기 현금주의, 발생주의, 이쪽에 단식부기, 복식부기. 그럼 요거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소규모 조직 기억나요? 비영리 가계부, 그렇죠? 요쪽은 여러분들 대규모 조직, 영리 단체에서 쓰고 정부는 이걸로 바뀐 거야 이쪽으로. 그 다음에 현복, 요건 뭐라 했어요? 현복, 금융기관. 단발머리. 이건 이론상 성립이 안 된다. 알았습니까? 이것도 충분히 출제에 나올 수 있겠지. 과거에 이게 여러분들 국어 문제는 아니지만은 출제에 한번 나왔던 지문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가져가는 게 낫겠지. 지문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거 봤으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재무제표 나온 거 보자. 자, 재무제표를 얘기할 때는 쉽게 여러분 회계보고서예요. 회계보고서. 거기 여러분들 기업이나 정부의 거래를 측정, 기록, 분류, 요약해 놓은 회계보고서. 회계보고서. 알았습니까? 자, 거래 상황 자체는 이게 다 거래 상황이지 뭐야 이게. 이게 다 여기 보자. 이게 다 거래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여기 보자. 이렇게 잘라보자. 이렇게 자산, 자본, 부채로 기록되는 것을 재정상태표라 그래요. 뭐라 한다? 재정상태표. 여러분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발생해? 수익 100, 비용 80, 그러면 얼마? 20의 순이익이 발생이 안 해. 하죠. 요 두 개 갖고 하는 것이 재정운용표예요. 바로 뭐다? 재정운용표.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하고 재정운용표가 있고, 자, 또 하나 뭐가 있다? 순자산 변동서에서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지방정부는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재무제표 세 가지 형태를 좀 머릿속에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자. 내가 이걸 재정상태표라 그랬어요. 재정상태표를 일명 우리는 저량지표라고 얘기하고, 재정운용표하고 아까 순자산 변동서 얘기했죠. 이걸 합해가지고 유량지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글의 저량지표 자체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특정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특정 시점. 2016년도 12월 31일 현재 이런 식으로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자산이 얼마이고 자본이 얼마이고 부채가 얼마이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은 재정 상태표야. 알았어요? 저량은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저량. 유량은 흘러가는 거 아니야. 이건 동안이야. 특정 A에서도 B까지의 흐름. 그게 유량지표야. 그래서 아래 거 자체를 얘기해 유량지표는 20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수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다. 따라서 순이익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산한다고. 마찬가지야. 순자산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어떻게 변동되어 왔다. 그래서 1년 동안. 알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유량지표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두 가지는 유량지표고 이건 저량지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냐? 이거 뻔한 내용이야. 뭐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외워야 돼. 암기상이야. 자, 거기 이제 재정상태표 나온 거 보세요. 재정상태표일 현재 밑줄 자산, 부채, 예, 명세 및 상환관계 등 재정상태나 재무제표 다시 밑줄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근데 재정상태표 자체의 작성 기준 자체를 얘기할 때는 거기 밑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일단은 유동성 별법이에요. 선생님 보세요. 자, 재정상태표는 유동성이란 말은 현금하기 쉬운 걸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연속별법인데 제일 먼저 자산을 먼저 기록해서 제일 먼저 유동자산. 유동자산이 현금하기 가장 쉬운 것. 그 다음에 투자자산 이런 식으로.
이걸 쭉 기록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뭘 기록하냐? 자산, 다음에 뭐야? 부채. 똑같이 유동부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연속비율법이야. 끝난 다음에 순이익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1번과 2번 나온 거 봐. 2번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변과 대별을 나눈 계정식.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 이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대차대조 이런 거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 기록할 때는 그냥 연속비율법. 지금 연속비율 있잖아. 연속비율. 여기서 나온 게 연속비율이라는 보고식이란 말이 나오죠. 자, 상계금지 원칙을 얘기할 때는 자, 그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내가 이제 앞에 친구한테 여러분들 내가 10,000원을 빌렸어. 내가 오늘 내가 얘한테 그런다. 야, 내가 오늘 10,000원짜리 밥 살 테니까 우리 퉁치자. 이 퉁치는 것을 상계한다고 얘기해. 그러면 상계를 하면은 여러분들 기록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럼 기록이 안 되면 진정한 정부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퉁쳐서 기록에서 제외하지 말자. 이게 상계금지 원칙이에요. 이해했어요? 이행으로 간주하고. 자, 어떻게 전형 운영표 나온 거 봐. 자, 운영표는 맨 앞에 회계연도 동안 1년 동안 그런 말입니다. 운영 성과. 아까 수익, 비용, 순이익으로 구성됐다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여러분들. 밀쳐놓고. 자, 내려가서 디귿번에 순자산 변동서 같은 경우에도 회계연도 동안 유량지표죠. 순자산의 변동 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 이렇게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 원칙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일반 원칙은 여기 보자. 선생님 보세요. 재정상태표보다 모든 것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전년도 2015년도 12월 31일, 2016년도 12월 31일. 그래서 이때 자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쭉 기록해가지고 전년도랑 비교할 것만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비교 원칙이야. 올해를 단기라 그래. 단기하고 전기를 비교한다. 전기는 전하냐? 앞전자. 당장 할 때 지금 당장 하냐? 단기, 이걸 이제 전기하고 비교. 그래서 기억본의 끝에 단기, 전기 구분 표시. 자, 계속성. 적용 범위, 회계 정책, 회계 규칙 등의 일관성. 작년도 했던 방식 올해 그대로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자, 디귿번의 별표. 내부거래 상계 원칙이란 말은 예산 순계야. 선생님 아까 얘기한 상계 금지 원칙하고요. 그건 별개야.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자. 우리가 아까 통합재정 있죠. 통합재정 같은 경우도 예산 순계의 개념으로 작성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부거래. 이게 일반회계고 이게 특별회계야. 그럼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겠고 요쪽에 여러분들 특별회계도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겠죠. 이게 10이라고 하자. 그럼 예산 총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수입 그러면 더해 얼마? 20. 지출 더해 얼마? 20. 이렇게 예산 총계야. 근데 예산 총계는 뭐냐면은 일반회계 지출 가운데 이 사화 자체가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쪽 사화 들어온 게 안 들어온 게야? 이걸 뭐라 내부거래라 그래. 뭐란다? 내부거래. 이걸 중복 부분이라 그래. 예산 순계는 이걸 빼고 작성하는 게야. 내부거래는. 그럼 얼마야? 6. 여기 얼마? 6. 그러면 예산 순계에서는 자, 수입이 얼마가 돼? 그럼 16. 지출 얼마? 16. 이렇게 기록하는 게 예산 순계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부 거래를 제해놓고 기록하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재무제표도 앞에서 얘기한 여러분 퉁치는 거랑 좀 틀린 거야. 알았냐? 그리고 아까 얘기한 통합재정도 이렇게 현 예산 순계 개념으로 내부 거래 제외한다고 얘기했다. 지금 얘기했어요. 그 정도 보십시오. 자, 넘겨서 보자. 408페이지 기출문제 1번 나온 거 보자. 자, 우리나라 정부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나온 거 보자.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그래도 1번 굉장히 지문 좋아하는 지문이거든. 기재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문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1번은 국무총리를 물어봤거나 대통령으로. 이번에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석이 주해죠. 이걸 포함하고 있다. 그 표는 맞고. 재정 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한국 현재 발복 방식이라고 계산했어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이니까 3번 표는 맞는 거예요. 4번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자산, 부채 등등등을 표시한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문제 2번 나온 거 보자. 정부에게서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 제도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 1번 정부 자산의 감가상각에 적절한 반영이 가능하다. 2번 재정활동의 책임성 확보가 용이하다. 기록 보존과 관리가 간편하다. 여러분 현금만 기록하는 것이 간편해? 채권, 채무, 여러분들 감가상각 다 기록하는 것이 간편해? 몇 번? 3번. 간편 나오면 무조건 현금주의야. 알았어요? 키워드 간편 뭐다? 현금이다. 간편하게 현금으로 지급을 해. 이렇게 하잖아. 간편 현금 이렇게 두시고. 자, 우측에 문제 3번 나온 거 봐. 정부 회계를 복식부기에 올렸다가 차변에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여러분 3번에 현금의 감소는 자산의 감소 아니야. 자산의 감소 3번은 대변이지. 그 1번에 차입금 감소는 부채의 감소지. 차변 몇 번? 1번. 나머지 2번과 3번과 4번은 아까 얘기한 식으로 그대로 정리하면 되지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1번 기본적으로 현금의 출납. 현금의 출납은 현금주의야 발생주의야. 현금주의니까 무조건 4번의 정답 1번입니다. 자, 넘겨서 보세요 여러분들. 410페이지 재화의 유형. 이거는 뭐 많이 얘기이기 때문에 수업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자. 412페이지. 자, 기출 1번 나온 거 보자. 보기는 공유제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묶은 것 익혀 놨어요. 자, 공유제를 얘기할 때는 자, 거기 들어보자. 여러분들 인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공유제야. 그러니까 천연광물, 바닷속의 물고기, 공동어장, 목초지, 맑은 물, 맑은 공기. 이거 몽땅 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공유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인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쓸 때 무임승차야. 무임승차를 비배제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근데 자원은 유한해, 희소해. 그러니까 소비가 경합이 돼.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띤 재화. 이게 지금 얘기한 공유제예요. 그러면 리일본의 소비의 비경합이 아니라 경합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비배제는 맞아요. 그러니까 리을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보내. 자, 아까 경합성, 희소성이니까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자원 고갈을 가져안 가죠. 가져오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민간 부분이 공급 주체가 되기도 해야 안 해? 합니다, 여러분들. 맑은 물, 맑은 공기 여러분들 공급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민간 기업에서 환경 여러분들 오염 캠페인도 전개하고. 그래서 니모 만든 거고. 기업분의 전기 상하수도. 자, 들어보자. 전기 요금이죠. 수도 요금이죠. 그래서 기업분은 요금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금제는 공유제의 반대말이야. 앞에 이제 보세요. 그림 나온 거 맨 위에 배제와 비경합성을 띈 것이 바로 요금제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아까 비배제는 무임승차. 그럼 배제는 뭐가 돼? 유임승차죠. 그럼 유임승차니까 요금이 있는 게 없는 게야. 그 요금제가 유임이 있다 그래서 배제. 그런 식으로 연결하면 머릿속에 쉽게 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금제를 얘기할 때는 자, 그대로 보자. 선생님 보자. 요금제는 그동안 정부가 이거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에 근거하여 자연 독점이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야. 여기 보자. 여러분들 우리 전기 같은 경우에 내가 전기 사업하려고 그래. 그럼 초도 여러분들 진입 비용이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적은 자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은 자본은 못 들어가니까 대규모의 자본 자체가 자연스럽게 독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규모의 경제에 근거하여 자연 독점 현상 자체가 있는 분야가 바로 요금제다 보니까 이걸 민간에 방치하면은 독과점의 형태에 근거하여 가격의 횡포도가 강조오고 이것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요금제를 그동안 정부가 직접
아니면은 공기업 만들어서 정부가 공급했던 재화가 바로 요금제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요새는 여러분들 공기업 선진화 방안 때문에 민영화를 시도를 해야 하네. 하죠. 그럼 여기 보자. 근데 요금제는 지금 얘기한 저 정부가 직접 공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서비스의 수준, 질,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정보를 장악해야 하네. 왜 그다음 공급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 서비스의 질, 수준, 가격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 지금 얘기한 요금제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 하여간 이제 뭐 나온 거 한번 읽어보시고 알았습니까? 자,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1번의 정답은 2번이죠. 니은 디귿이 정답이고. 자, 문제 2번 나온 거 보자.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공공재. 자, 이건 뭐 몇 번씩 해서 등대가 바로 공공재라 그랬죠. 1번은 뭐예요? 국립자가 앞에 들어가면 대부분 공유제예요. 국립자가 들어오면 거의 공유제예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속도로하고 올림픽 주 경기장은 요금 내 안 내? 그래서 요금제를 해석을 합니다. 자, 봤으면 여러분들 우측에 4번 나온 거 보자. 16년도 기획행정직 문제야. 다음에 분리당되는 재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걸 이렇게 놨어요. 자, 가는 민간재 시장제니까 1번 맞죠? 나 자체를 얘기할 때는 경합성과 비배제니까 뭘 얘기해? 공유제죠. 공유제 자체는 여러분들 지나친 남획은 자원 고갈의 위기를 가져안 가져와. 가져오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규칙을 설정해야 하네. 하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러분들 2번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자. 다번에 다번은 요금제 아니야.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 독재면 시장 실패 대응 맞죠? 나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바로 뭐야? 이게 공공재 아니야.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되겠지. 왜? 치안, 국방 이게 순수 공공재야. 1, 2, 3, 4가 다 맞지만 일단 정답 1번으로 봐야 돼. 자, 1번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준 가치제라는 거 한번 얘기해서 했어요. 가치제는 원칙적으로 시장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이게 바로 뭐다? 가치제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의무교육제 이런 것들. 이건 시장에 여러분들 맡겨두는 것보다는 정부가 여러분들 공급에 뛰어듭니다. 뛰어드는데 선생님 보자. 하나 이해할게. 근데 이것은 특징은 뭐냐면 그러면 야 시장은 하지마 그건 아니야. 시장 너도 하고 나도 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시장에 대한 온정적 간섭주의라 그래. 뭐란다? 시장에 대한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정적 간섭주의. 자, 근데 의무교육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 그러면 소비자 선호를 한쪽에서는 또 제약도 해야 하네. 하죠. 그래서 소비자 선호 주권주의를 침해하는 요소도 내포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소비자 선호 주권주의를 침해하는 요소도 내포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앞페이지 보세요. 앞페이지. 411페이지 보시면은 첨삭지도에 가치제라는 게 나왔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쭉 나왔으니까 지금 얘기한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정해 두시고 다시 지금은 시장에 맡겨두고 정부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뭐 표현 자체가 약간 이제 상대적 관점이지만 좀 전에 얘기한 가치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서 공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될 것. 됐습니까? 수원에 여러분들 수원에 뭐 창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중앙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는 한 학기, 그러니까 이제 분기별 해가지고 이제 한 학기 등록금 자체가 380만 원이야. 380만 원. 근데 국민학교가, 초등학교가, 근데 380만 원에다가 이것 먹고 저희면 뭐 한 500만 원 들어간대. 근데 그 학교가 줄을 서, 입학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밤샘을 해. 치열해. 근데 그 학교 들어가면 학교 수영장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하여간에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대요. 그 학교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거기 보낸다 그러더라고. 근데 아니야. 과외도 받더라.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에 어찌든 간에 사적제 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한 민간제에 들어가는 게야. 정부가 여러분들 공립고등학교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돼. 하죠. 이게 다 이제 지금 가치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